9. 미자의 호송. 예심 조서의 서명이 끝나자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엄숙하게 피고 쪽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의 판결문을 낭독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모모 지방법원 판사는 아무개를 여차여차한 사건에 관한 피고로서 신문한 결과 피고는 자기에게 씌어진 혐의를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변명을 위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든 증인이나 모든 사정은 완전히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몇 조 몇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림. 즉 피고가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회피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를 모모 형무소에 구금하고 동시에 이를 본인에게 통고하는 한편 이 판결문의 사본을 부검사에게 통첩한다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미자는 이 순간부터 죄수로서 곧 읍내로 호송되어 지극히 불쾌한 장소에 감금된다는 사실을 통고받은 것이다. 미자는 주의 깊게 이 판결문의 낭독을 듣고 나서 양 어깨를 약간 쳐들어 보였을 따름이었다. 할 수 없군요, 여러분. 난 당신네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난 당신네들도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미자에게 마침 이곳에 와 있는 경사 마브리키가 지금 곧 그를 호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드러운 어조로 전해 주었다. 잠깐만 하고 미자는 벼랑간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억제할 길 없는 감정에 휘말려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잔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당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세상의 어머니와 그 젖먹이 어린애들까지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는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비열하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렇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매일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을 맹세하면서도 매일처럼 똑같이 비열한 행위만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나는 나 같은 인간에게는 채찍이, 운명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새끼로 동여 매여 외부의 힘으로 묶어둬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론 영영 사람 구실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철퇴가 내려쳐졌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의 질책을 그리고 일반 사회의 모멸의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난 고통을 맛보고 싶습니다. 고통은 나를 정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로 정화될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두겠지만 난 아버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지 하마터면 죽이고 말았을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난 아직도 당신네들과 싸울 작정입니다. 미리 당신네들에게 경고해 둡니다만 나는 끝까지
당신네들과 싸울 작정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신문을 받는 동안 당신네들한테 덤벼들었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아, 난 그때만 해도 아직 바보였어요. 1분 후에는 이미 난 재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아직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당신네들에게 악수를 청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당신네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손을 내밀었으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어찌된 셈인지 그의 경련이라도 일으킨 것 같은 동작으로 손을 등 뒤로 슬쩍 감추었다. 재빨리 이 사실을 눈치챈 미자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얼른 내밀었던 손을 밑으로 내려버렸다.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약간 당황한 의조로 중얼거렸다. 읍내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나로서는 당신의 성공을, 당신이 무죄 선고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는 당신을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감히 모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을 근본적으로는 고결한 젊은이라고 인정하기를 서슴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약간 지나친 어떤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점차로 말이 끝나감에 따라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작달막한 몸집은 상당한 위험을 띠기 시작했다. 순간 미자의 뇌리에는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 녀석이 금방이라도 자기 팔을 끼고 방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최근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과 같이 아가씨들에 관한 얘기라도 다시 늘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갔다. 하기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머릿속에도 간혹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장소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수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 당신네들은 선량한 분들입니다. 당신네들은 인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루센카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없을까요? 하고 미자는 물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있는 앞에서 적 아무도 없는 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옆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루센카가 불려 들어왔다. 그러나 주고받는 말도 별로 없는 간단한 작별이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그것이 약간 불만스러운 눈치였다. 그루센카는 미자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나는 당신 것이라고 일단 말한 이상 난 어디까지나 당신 것이에요. 당신이 어디로 보내지든 간에 나는 영원히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그럼 안녕.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군요. 그루센카의 입술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루센카, 날 용서해주오. 내 사랑을 용서해줘. 난 내 사랑 때문에 당신마저 파멸로
이끌고 말았구려. 미자는 좀 더 말을 하고 싶은 듯이 보였으나 말을 뚝 끊고는 나가버렸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곧 그를 둘러쌌다. 어제 안드레이의 트로이카를 그렇게도 당당한 기세로 몰고 들어왔던 아래층 현관 계단에는 이미 준비가 다 된 마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몸이 뚱뚱한 마브리키 경사는 무엇인가 갑작스레 생긴 착오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연방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약간 지나칠 정도로 거드름스럽게 미자를 향해 마차에 오르라고 명령했다. 이 녀석도 전에 내가 술집에서 술을 사줄 때와는 딴판인 얼굴이군. 미자는 마차에 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현관문 옆에는 많은 사람들, 농부들과 아낙네와 마부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다. 트리폰도 현관 층계 밑으로 내려왔다. 모두들 미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모두들 날 용서해 주시오. 미자는 갑자기 마차 속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희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몇몇이서 이렇게 소리치는 음성이 들려왔다. 트리폰, 자네도 날 용서해 주게. 그러나 트리폰은 돌아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몹시 분주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역시 허둥지둥하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마브리끼를 수행할 마을 농부 2사람이 탈 2번째 마차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2번째 마차에 타기로 되어 있는 농부는 외투를 잡아당기며 읍내로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낌이라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낌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러 달려갔다. 농부는 여전히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브리키 날이 도대체 이놈들은 창피한 줄을 모른답니다. 하고 트리폰이 소리쳤다. 이봐, 내 녀석은 이제 아킴한테서 25꼬베이가를 받아서 죄다 술을 처마시고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수작이냔 말이야. 마브리키 날이 이런 대먹지 않은 놈들에게 당신은 너무 선심을 쓰십니다. 정말 놀랐어요. 놀랄 따름이에요. 그런데 마차는 2대씩이나 무엇에 쓰려는 거지 하고 미자가 말참견을 했다. 마브리키 예비지. 한 대면 충분해. 난 절대로 자네들에게 반항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나를 호송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보십시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하신 모양이신데 우리들한테 쓰는 말투나 좀 배우시지요. 난 당신한테 자네라고 불려질 아무런 까닭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옆구리를 찌르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그런 충고는 뒀다가 다음에나 하쇼. 마치 가슴 속에 뭉쳤던 우라를 내뱉어 버릴 기회가 온 것을 몹시 기뻐하는 듯이 마브리키는 미자의 말을 퉁명스럽게 가로막았다. 미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심한 추위를 느꼈다. 비는 멎었으나 뿌연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하였고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정면으로 휘몰아쳤다. 감기라도 든 모양이로군. 미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생각했다. 드디어 마브리키가 마차에 올랐다. 그는 시치미를 떼고서
미자의 몸을 구석으로 밀쳐버리고는 넓게 자리를 잡고 털썩 앉았다. 사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죽도록 싫어서 몹시 기분이 나빠 있었던 것이다. 자리 깨뜨리폰 하고 미자는 다시 한번 소리쳤으나 이번은 선의에서가 아니라 증오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온 외침이라는 것을 미자 자신도 느꼈다. 그러나 뜨리포는 뒷짐을 지고 똑바로 미자를 바라보며 거만스럽게 서 있었다. 그는 잔뜩 화난 얼굴로 미자를 노려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안녕히 가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안녕히 가세요. 베란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깔까노프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마차 옆으로 달려와서 미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자는 그의 손을 힘차게 쥐었다. 잘 있으시오, 깔까노프. 당신의 관대한 마음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요. 하고 그는 열성적인 의조로 외쳤다. 그러나 마차가 덜거덕 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손은 떨어졌다. 말방울이 울리고 드디어 미자는 호송되어 갔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온 깔까노프는 한편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서 울었다. 그것은 이미 20살 난 젊은이의 울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울음과도 같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미자의 범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란 말인가. 그는 괴로운 슬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심정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외쳤다. 그 순간 그는 살고 싶은 욕망을 모조리 잃고 말았다. 살아야 할 보람이 있을까? 그런 보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 젊은이는 슬프게 외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